저희 이름은 강효선이고요. 이제 별명은 선, 이제 SUN해서 태양, 선 이런 별명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 서울에 있는 전학마을 협동조 밥풀꽃이라는 채식 식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가서 같이 요리를 하고 어떤 꿍꿍이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넥스트gen 코리아라는 그룹은 생태마을 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전국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기획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종종 해요. 저를 뭔가 한 단어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 자신을 이제 교육자이자 예술가이자 활동가이자 텃밭 요정이다 라고 좀 오늘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 태양처럼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전부 다 볼 수 있지가 않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이번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은 나는 왜 사는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심오하고 거대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좀 싫어하시죠? 저도 이 질문이 뭔가 이것만 들으면 와 도대체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흔하게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막막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 질문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사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어려워하지 않을까? 왜 사는가? 난 뭘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가득히 가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청소년 때는 다들 뭔지 모르게 공부를 하잖아요. 뭐 공부가 썩 재밌긴 했지만 사실은 힘들기도 했거든요. 뭔가 계속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쳐야 되고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말해지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에 갔어. 근데 대학에 갔는데 이제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가지고 그다음 뭐지? 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어. 혹시라도 명성 그다음 뭐지? 뭔가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게 좀 되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 삶은 뭐냐?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하게 느껴졌던 거죠. 뭔가 언젠가 인생에 한 번쯤 겪는 그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저는 청소년 때가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인데요. 제가 말을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어떤 한 분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읽어주실 분 혹시 계시나요? 준성 씨? 언뮤트 하시고 혹시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어, 인,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적을 위해 삶을 바치는 것이다.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기 전에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고통과 불만을 달고 사는 열에 들뜬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바보가 되는 대신에 스스로 자연의 힘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다음 거,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읽어주실 분? 김선형 씨? 제가 막 지목할게요, 이제 막. 죄송해요. 다들 긴장하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변화, 당신이 바로 그 변화일 수 있는가? 마하트마 간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영 씨, 김은영 씨.
마지막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의 훌륭한 작품은 갑작스런 영감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의 삶을 좀 찾고 싶은데?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내가 진정한 기쁨을 찾고 싶고, 이 세상의 변화가 되고, 나의 전체의 삶이 작품이 되는 과정을 삶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인생 하나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저도, 좀 삶을 살고 싶다. 삶을 그냥 죽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가게 됐고 뭔가 거기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소문을 이제 이렇게 주워 듣고 대안학교에 가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생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거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아주 평범한 날 이제 제가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공부였냐면 철학이랑 심리학 공부였어요. 저는 삶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고 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고 이제 끝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2층이었고 2층에서 공부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밑에 내려와서는 학생 회의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학생회는 저희 이제 배움 공동체라고 하는데 학교가 이제 공동체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안건들을 이제 논의하는 기구 같은 거죠. 그래서 학생 회의를 하러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에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비치는 빛을 보고 이렇게 양팔에 가득 책을 안고 학생회의를 하러 이렇게 딱 가는데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난 너무너무 살아있구나. 이 세포들이 막 다 깨어나고 마음이 막 열리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 재밌는데? 인생 살아볼 만한데?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근두근하고 그 희망적인 어떤 무언가들이 막 피어오르는 그 열정이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는 그 순간? 그 찌릿찌릿한 순간? 그때 그 느낌이 저한테는 살아있다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게 살아있다는 순간인가 동시에 이 감각을 위해서 살아있구나. 이게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삶이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살아보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뭐지? 우리는 어떻게 삶의 감각들을 이 생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서 뭐였을까 생각해봤어요. 그 감각을 저한테 줬던 게 뭐였을까 했더니 이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책을 막 끼고서 막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딱 내려갔잖아요. 그게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에 가면서 학생회의에서 뭔가 막 뜨거운 것들을 막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보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바꿔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로운 자연이라고 적었는데 그 빛이 착 들어오면서 그 비쳤던 나무나 이 세상의 모습, 그 3가지가 이 한꺼번에 이렇게 버무려져서 저한테 딱 그 순간 저한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전에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는 성공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 물질적 안정이 되게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빈곤한 그런 느낌을 가져볼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만으로는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뭔가 그 물질적 풍요 너머에 있는 어떤 가치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정의와 기후위기 혹은 이 시대 이슈들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혹은 자연과 더 깊이 교류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들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통적인 직업의 개념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있고, 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뭔가 하나의 직장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찾는 사람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 분의 이야기만 듣기도 했지만 쉴 때, 뭔가 자연이랑 만날 때, 가족들과 만날 때 삶을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꼭 이 시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회가 변화하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고, 해외에 나가서 또 활동을 했고, 또 다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한국에서 지역살이를 했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한국을 돌아와서 은평 전원마을 협동원 넥센 중심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세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잡러 여러 개, 엔잡러라는 말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엔잡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좀 전통적인 형태의 직업 형태는 많이 깨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뭔가 어떤 가치적인 일에 참여를 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배움과 함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도들은 하나의 배움으로 저를 이끌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어떤 그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와중에 배우기도 하고 또 한계에 봉착하고 그러고 나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또 그 다음 걸 시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거기서 어떤 배움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를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나다움을 찾는 여정, 시골살이 지역살이 이런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10대 때 처음으로 그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알았어. 그래, 이런 것들 내가 삶을 살게 해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걸 정말로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졸업하는 선배들 보니까 다들 대학에 가거나 뭐 아니면은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안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옵션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에 떠나요. 배낭여행을 가요. 졸업생들은. 그래서 뭐 여행을 가거나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세 개 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로는 뭔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자연에서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연이 저를 두근두근 거리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도시는 자연이 없고 시골에는 그러니까 자연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고 돈이 없었고 뭔가 연결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꿈꾸기의 마법인데요. 전 20살이었어요, 20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무모한 짓인데, 난 시골에 살고 싶어. 그리고 뭔가 그걸 같이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죠. 아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이 산만한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산만한 비즈니스는 이 책의 제목이 더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틀거리를 좀 버리고, 30만 원, 월 30만 원,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나의 삶을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돈을 조금 벌기 때문에 남은 빈 공간들은 함께 살면서 직접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떻게 보면 모델 같은 거였어요. 그건 일본의 발명가 후지무라 야스우케 선생님이 개발하시고 일본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20살 때 이거를 강연하시러 이분이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걸 또 마침 우연히 이 친구들이랑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때 이거구나. 난 더 적게 일하고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싶다고 또 말을 하고 다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폐교가 생겼어요. 시골에. 그래서 어떤 한 단체의 어떤 한 친구가 우리 이 학교가 있다. 근데 너무 시골짜기에 있어서 비어 있다. 너희가 가서 살아보겠냐. 너 저런 거 하고 싶지 않았냐. 청년 공동체. 그래서 거기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모든 것이 막 다 부서져 있는 엉망진창 폐교였는데 저는 집도 절도 없는 20살 청년이었으니까 그래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엔 2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뭐 10명까지도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 합숙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되게 까마득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우글우글 살고 코로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실험은 자급자족 실험이었어요. 난 시골에 왔으니까 난 헬렌 리어링, 스콧 리어링처럼 자급자족 할 거야.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겁나 많이 일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이게 한마지기거든요. 한마지기는 논농사로 250평 가량 되는데요. 이게 4인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나온다고 해요. 저희는 그 한마지기를 막 10대명이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뭐를 심고 그거를 손으로 베고 여기 옆에 보면은 손으로 베는 사진 있죠. 근데 이거는 왜 뭐라고 하더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막 돌아가면은 쌀을 터는 기계인데요. 요즘에는 그 쌀을 터는 기계가 있어요. 콤바인이라고 하나요? 그거 대신에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방식으로. 이거보다 더 구닥다리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빛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홀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쓰고 심지어는 홀체까지도 부족해서 막 손으로 막 나달나달씩 뜯으면서 그렇게 쌀 농사를 말도 안 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실험이었죠. 네. 근데 이걸 한 5년 정도 반복하고 나니까 저희도 뭐 모판도 직접 심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생태 건축 실험인데요. 이 폐교를 어떻게든 폐교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단열하는 거, 뭐 이 안에 난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생태 화장실을 직접 어스백이라고 그 흙 가방 뭐라고 하지? 그 봉지에다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흑보대 방식. 네, 흙부대. 네, 죄송해요. 가방. 네, 흙부대 방식으로 이제 건축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이걸 화장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아무도 화장실로 쓰지 못하고 전시실과 명상터로 쓰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공간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한번 시골살이 체험을 뭐 1박 2일, 뭐 2박 3일, 뭐 일주일, 한 달, 반년 혹은 1년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요. 이제 열린 공동체를 추구해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모토였으나
가끔씩 너무 힘든 사람들은 내쫓기도 하고 논의를 통해서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실험의 공간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벽화 그리고 싶었어. 막 벽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어. 이거 만들어보고 우리 그냥 쑥해서 전 부쳐먹고 싶었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다 가기도 하고 이런 실험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네, 이거는 이제 집 지어보고 싶다고 한 친구들이 와서 집을 지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아니면 인근 대안학교나 아니면 그냥 청소년들이나 마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자연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약간 하나의 수익 구조처럼 가져가기도 했어요. 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제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1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5년이 지나니까 좀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 한 5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웠는데 그래서 이때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지역과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됐어요. 이제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을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길에 한 10명 정도 만났거든요. 늘 아기 때는. 그럼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저기 가서 뭐 얻어먹고 여기 가서 뭐 얻어먹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인사하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때 다시 그때 그 지역 사람들 함께 산다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는 너무 좁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고 한 집 건너 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왜 막 옆집 밥 숟가락까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너무 당연한 동네였어요. 저희 동네는. 마을 주민분들이 뭐 한 1km 반경에 다 해봤자 뭐 1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지역 사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알게 됐죠. 동시에 자연하고도 똑같아요. 자연도 뭔가 어떤 활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뿐만 아니고 이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지구적인 존재로서의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감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벌레, 고라니, 멧돼지 무서워,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고라니가 오는구나, 벌레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거의 저는 4년, 5년을,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30분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고맙고 신기하게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시작한 지는 한 거의 10여 년 정도 됐거든요. 10여 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졌고, 그걸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청년허브에서 하고 있는 시골의 어떤 지역들과 도시의 청년들을 연결해서 같이 교류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들의 재능을 좀 지역으로 주고, 지역에서는 또 그들에게 뭔가 자연이랑 지역이라는 것들을 좀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산내라는 공간에서 친구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골에서도 퀴어 문화 축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시도들도 있고,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때는 너무 척박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 지역의 청년살이라는 게 이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향유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문화가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저는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도 이 지역살이의 한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까 지역은 되게 작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너무나도 멀리 확장하고 싶은데
이 지역의 이슈는 너무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기에 제가 좀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한테는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그때 저희도 또 평범한 4월이면 이제 농사가 시작될 때가 되게 바쁘잖아요.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배가 빠졌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 안에서는 아 그렇구나. 나는 또 그럼 농사일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서울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갔을 때 안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근데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행동하거나 뭔가 삶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이후에 저의 삶은 되게 많이 바뀌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이슈에 제가 다 계속 반응하고 교류하기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역에 사는 것이. 그래서 지역에서의 삶을 조금 정리하고 나는 조금 더 먼 곳, 먼 큰 이슈 그런 것들을 만나고 싶다. 이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난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식구들끼리만 있기에도 어쩔 줄 모르겠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 단식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며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이슈와 만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이고 그걸 한계로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또 너무 떠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아, 내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싶다. 목소리를 내고 싶다. 세상에 연결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계기가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과 더 깊이 연결돼야겠다. 뭔가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함께 활동해보고 싶다. 이런 광경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경험을 좀 나누자면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경상도에서 이제 학교를 경상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생이다 보니까 80년 광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광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사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광주의 일이 그냥 역사인 거예요. 다 정리된 이후에 받았던. 근데 그거를 실제로 겪어낸 사람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간의 이제 지역살이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넘어가지 말아볼 걸 그랬나? 네. 그래서 5년간의 지역사를 정리하게 됐고,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이 사회 이슈들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 모두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는 거구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기반과 경제적 기반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이 사회에 뛰어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것은 그 스웨덴에 있는 사회적 기업가 학교 옙이라는 학교인데요. 이게 Youth Initiative Progra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좀 전 세계 청년들이랑 같이 살면서 대안적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전환에 대한 이야기, 퍼실리테이션의 이야기,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촉진하는
지금 내영쌤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삶 속에서 전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엄청난 과정을 10개월 동안 이제 유럽 친구들 그리고 뭐 소수지만 아시아 친구들도 있었고 남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다양한 방식 그리고 되게 혁신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것들을 지금도 저도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턴십이라는 걸 가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어떤 공간들에 가서 그것들을 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길이는 길지 않은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네팔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남미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뭐 유럽에 있고 뭐 이러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새로운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집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사진이? 아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진이네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을 배우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야기도 스토리텔링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건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이집트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어쨌든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짜여져 있는데 그 종교적 규율이라는 것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다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 손까지 이렇게 장갑 끼고 있는 친구들 얼굴만 이렇게 하고 있고 거리는 되게 폐허 같고 뭔가 이런 곳인 거예요. 되게 막 뭔가 스산하고 늘 이렇게 무서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새로운 배움을 찾아서 왔잖아요. 엄청 이국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감각을 만나요. 이게 이 거리예요. 되게 폐허 같죠? 이집트 하면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모든 곳이 다 사막이에요. 물을 한 톨 만나기 힘든? 근데 그곳에서 학교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어떤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겉모습이에요. 가정집 자체는. 근데 제가 여기를 딱 들어가서 생각지도 못한 느낌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집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집안에서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고 TV가 막 이렇게 켜져서 TV 소리가 막 계속 나는데 막 패턴이 막 엄청 이상한 양탄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깔려있고 되게 막 구닥다리 막 어울리지도 않는 커다란 소파가 막 집에 이렇게 딱 있고 안쪽에서는 할머니랑 엄마가 막 미친 듯이 우리를 먹인다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앉으래 일단 막 앉으래. 그래서 막 어디 막 이상한 소파에 막 앉아. 자기들은 다 바닥에 앉는데 소파에 앉아서 막 음식을 줘서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되게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거죠. 너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이집트란 나라가 너무 무섭고 이상하고 이게 뭐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약간 머리를 땡 맞으면 좀 충격받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먼 곳까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왔는데 그 끝에 온 곳이 우리 할머니 집이네? 그 내가 그렇게까지 먼 곳에서 배움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실 이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내 가족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처음에는 이 이슬람 막 사람들 막 옷 가리고 막 여성 차별 막 이런 게 다 싫었는데 이 순간 갑자기 연결하는 지점이 제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집트에 있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편해졌고 지금 이거는 같이 저랑 수업을 했던 청소년들이고요. 이거는 그 집에 가족들이랑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원래 사진은 다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같이
좀 그런 연결감을 느끼게 됐고, 그 뒤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이슈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되게 많이 가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뭐 팔레스타인 여행을 가기도 했었고, 좀 난민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찾아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은 그런 유럽에 대한 운동을 하는 판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난민들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럽 중심주의의 어떤 사고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유럽인으로서 이 안에서 생태 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유럽이 아무리 생태적이고 아름다워도 유럽이 어쨌든 그런 착취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생태적이어도 그건 착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여기가 있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찾고 싶다. 막 아름다운 생태 프로젝트 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제가 만난 게 라볼리나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프로젝트고, 스페인에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서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메디테리안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그 많은 난민들에게 조금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가는 진로 비슷해요.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뭐 농장에서 일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전환적인 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퍼머컬처 교육을 해요. 퍼머컬처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농법인데요. 영구적인 농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반 관행농이 아닌 퍼머컬처 농법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농장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까지 이 사람들은 난민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난민들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세우게 해주는 일들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이 스토리텔링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다 싶은 거죠. 이게 또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꼈던 아름다운 유럽인들이 누리면서 살면서 말하는 전환이 아니고 정말로 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전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더 큰 연결감과 더 큰 안도감 같은 걸 느꼈어요. 뭔가 유럽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쿨하고 멋있고 막 옷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 오늘 지난 주말에 서핑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짜증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만나서 막 땅 파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조금 먹을 거 막 나눠 먹고 요리해 먹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유럽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거는 사진은 어떨까요? 네. 제가 서아프리카를 좀 스페인에서 그때 바로 시작해서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거쳐서 감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잠깐 유럽에 들렸다가 다시 감비아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총 한 반년 정도를 서아프리카 이쪽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 거북이들을 위한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거북이들을 위한 집을 같이 짓고 있는 사진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도 같이 거북이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은 계속해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들이 생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어린 생선들까지 다 가져가면서 점점 해안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이들이 알을 낳을 곳을 잃어가고 거북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거죠. 거북이들이 안전하게 알을 낳고 그것들이 바닷물과 새들과 이런 거에 뺏기지 않도록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집을 짓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옆에는 저를 이제 호스팅했던 가족인데요. 이 가족은 이 퍼머컬처 농법으로 모링가 나무를 길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이라든지
좀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냥 모링가 나무를 막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걸 키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런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뭔가 치안 문제는 괜찮았는지 질문해 주신 네? 분이 계시네요. 치안 문제 치안이요? 괜찮았는지. 네. 치안이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서아프리카의 감비아까지는 제가 있었던 그 감비아 세네갈까지는 치안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근데 치안의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여행을 감비아에 있었을 당시에 그때 어디였죠? 토고였나? 그 한국인 한 분이랑 미국인이랑 프랑스 분들이 납치돼가지고 그 프랑스 특공대 2명이 돌아가셨던 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있을 때 거기가 그리 멀지 않은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그 여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여행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족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잘 지냈고요. 사실 제가 스페인에서부터 감비아까지 거의 히치하이킹을 해서 왔거든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그랬는데도 뭐 아주 큰 문제가 없었고, 더 아름다웠던 거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전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서서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고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모두가 다 너무너무 막 다 부서져서 막 앞창문도 다 부서졌고 옆에도 다 부서졌고 트렁크도 잘 안 닫히는 그 차인데도 저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려서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정말 밥 조금 먹는 거 그것까지 나눠서 저를 주고 저한테 막 뭔가 사서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되게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부자 나라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먹을 걸 나눠주고 자기 차를 나눠주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그게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나요? 네, 재밌는 아프리카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것만 말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너무 더웠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 이동이, 여기는 이제 세븐 플레이스라고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 그 트렁크 공간을 좌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3명이 이렇게 쪼그리고 타고 가는데, 정말 길이 잘 안 나 있어서 너무너무 이동이 힘듭니다. 네. 하지만 또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배움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라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교류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은 너무 너무 따뜻하고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알려진 그런 유럽 나라에서는 저는 오히려 되게 차갑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되게 상처받았던 경험들도 많았거든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이거는 여기 원래 명상센터가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근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무분별한 포획을 하고 이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그 바닷가가 침식이 되면서 원래 명상센터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아무리 생태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유럽 혹은 한국이라는 기반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착취적으로 빼앗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때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제가 외면하고 있던 현실들을 어떻게 보면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차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운전하는 차,
내가 타는 기차, 버스,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빼앗아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나만 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사회만 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합동해서 우리 함께 바꿔보자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이렇게 착취당하겠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경제위기, 정체 불평등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느끼게 되었어요. 한계. 제가 한계 어떤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이 사진 보면은 다 노랑머리 유럽 사람들인데 저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웃고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유럽에 있을 때 동양인이라서 되게 외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약간 차별받는 것 같고. 근데 유럽에 가면 나는 또 서양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되게 고등 교육을 받은 부자 나라에서 온 서양인이에요. 근데 유럽에 가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약간은 열등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좀 뭐 그런 동양인이에요. 이렇게 하등하다고 여겨지는. 근데 그게 그들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제 안에도 있는 문화인 거예요. 저는 뭔가 배울 곳이 유럽에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사실 내가 배우려고 했던 건 유럽에 있는 게 아니었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족과 연결되는 감각 이런 것이었던 건데 굳이 유럽에 갔던 이유는 유럽이 뭔가 더 괜찮아 보이니까 그 열등 의식이 제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럽에도 배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배울 게 있고 중동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나라는 한국 사람한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아프리카와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결감, 그 공동체의 연결 감각도 아직은 남아있죠. 왜냐면 산업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빠르게 일어난 산업사회 덕분에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풍요와 동시에 그런 민주적인 감각들,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 같은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서양의 사고 체계를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 배웠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고의 흐름 같은 것도 되게 서양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이 세계 사람들과 연결됐을 때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유럽에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한국적인 감각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래서 이 한계들을 느끼고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 뭐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50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지 뭐 할랄 도축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난민 이슈들이 좀 고조가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플러스 약간 그 북한하고의 대화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좀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시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다양한 문화들을 접고 이런 난민 이슈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고 체계 그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역량과 네트워크들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1월이네요. 네. 저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뿌리와 연결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웠잖아요. 아, 한국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나의 근원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사실 알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저주했을 것 같아요. 나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서 이 한국에서의 삶을 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걸 한국 안에서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저는 그런 좀 해외에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되게 랄랄라 너무 기쁘다 한국에 와서 내가 이것저것 해야지 하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는 코로나19였는데요. 제가 코로나19 발로 거의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주자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한 달만 딱 늦었어도 저는 자가격리를 하던가 아니면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서 구례나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데가 홍수가 나서 마을이 잠긴다든지 집이 잠긴다든지 이런 일도 심했죠.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홍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기후 위기가 정말로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집이 무너진 걸 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친구네 집이 물에 잠겨서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전기를 사용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였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 삶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뭔가 나는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키워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활동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구나. 그걸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생태 운동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 전환마을 협동조합의 채식식당 밥풀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마컬처 농부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 교류를 하면서 여기를 소개받게 돼서 은평구 부산역에 있어요. 지금 혹시 서울 근교에 가시는 식당을 찾으시는 분은 환영이고요. 네. 여기서 같이 전환마을 운동을 이곳은 한 5년 정도 됐고요. 한국 최초로 전환마을 선언을 한 곳이에요. 전환마을 운동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간 운동인데요. 이제 마을이, 뭐, 예를 들면 생태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을 구상하고 그걸 좀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전환마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을을 우리는 생태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환마을 학교, 뭐 풀학교, 뭐 퍼머컬처 학교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요리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환마을의 대표적인 예시는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토트네스 관련해서는 뭐 영화 내일이라는 곳에 막 나오기도 하고 이 다양한 경로로 접하실 수 있으니까 좀 전환마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토트네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얍. 이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텃밭인데요.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꾸던 텃밭을 제가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퍼마컬처 기법으로 스파이럴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틀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조금 영구적으로 농사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데인데요. 좀 옛날 집이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고 하지만 그런 유기농과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도. 네. 그리고 직접 행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멸종 저항이라고 하는 운동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붉은 정령들,
레드 레벨 브리가데이드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룹이 생겼어요.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은평 불광천을 같이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빨간색이 약간 충격적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이 피를 뜻하기도 하고 이 생태 기후 위기, 우리 멸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깨우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직접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또 잡다하게 청년들을 만나서 생태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숲으로 불러서 숲에서 같이 자연을 느껴보고 교류하고 좀 나와 자연을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생태마을 디자인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거고 모두가 다 숲에서 텐트를 치면서 지내면서 TP 텐트에서 수업을 하고 요리를 불을 떼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관정이 없어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펌프를 이렇게 배양 에너지에 돌려가지고 그걸로 받아서 샤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야생과 같기도 하면서도 정말 자연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편리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불편함 속에서 살아보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 덥거든요. 여기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그 더위라는 게 사실은 정말 심각한 기후위기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더위를 느낄 수가 없고, 계절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날씨와 연결되는 감각을 빼앗긴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너무 더워하면서도 그 감각을 되살리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넥스엔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풀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몸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교육 활동을 좀 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또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길잡이별을 찾는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비전을 좀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춘천에 있는 전인고등학교에 간 사진이네요. 최근에는 그 전인고등학교랑 이유학교 이런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새삼스레 많이 느끼는 건 이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되게 소수였는데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생태 감수성이라든지 지역 감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비건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제가 10년 전에 채식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채식을 했는데 물론 지금 채식하시는 분들도 욕을 많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되게 배려받고 나와 같이 채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당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지고 있는 세상을 만났어요. 청소년들도 보면서.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슬픈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정말 개인들이 그 고립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방 안에 있으면서 계속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약을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거든요. 눈을 가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이 넓으면 그쪽 한쪽 끝에서 눈을 가리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럼 걔가 눈을 감아서 어떻게든 막 달려요. 그럼 그 끝에서 저희 안내자들이 그 사람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떤 친구들은 막 너무 어려워하고 어떤 친구들 처음부터 잘하기는 하는데 이건 자기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신뢰하는 감각을 키우는 활동이에요. 사실 눈 가리고 달리면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누군가 나를 꼭 받아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용기 내서 달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누군가 날 딱 안아줬어. 그러고 나서 다음번은 조금 더 용기 내서 달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용기 내서 달릴 수 있고 한 번 더 하면 더 큰 용기를 내서 다음에는 그냥 눈 안 가리고 달리는 것처럼 달릴 수도 있겠죠? 이 삶에 엄청 어려운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거기에 처음에는 작은 파도에 한번 뛰어들어보고 살아남았네. 수영할 수 있네. 조금 더 큰 파도에 뛰어넘어서 보고 더 큰 파도에 해보고 이렇게 작은 용기, 작은 신뢰들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되게 큰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 마침표로 삶의 파도를 서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삶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엄청 다양한 배움들, 그리고 한계들, 이것들은 다 파도의 형태로 저한테 왔는데요. 그 파도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파도를 그냥, 파도가 오네? 신난다! 하고 넘잖아요. 뛰어들잖아요.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있어요. 또 작은 파도가 오기도 하고 큰 파도가 오기도 하겠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도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파도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파도가 멈추는 호수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삶이라는 건 영원히 계속되는 바다와 같아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삶의 과제들을 계속해서 주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 삶의 파도를 재미나게 서핑하듯 놀이하듯 좀 넘어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삶의 파도를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막 푸셔놓은 봤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이 뛰어나는 풀인데요. 이거는 나를 자라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과 연결되어서 내가 정말 기쁜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길을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구, 세상,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고 이 지구가 불행하다고 하면 사실은 온전하게 행복하게 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 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 있는 거, 그 연결성을 잃지 않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뿌리예요. 나의 근본, 나의 정체성, 아시아인, 지구인, 한국인, 여성, 이런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없네요. 그거 보니까 죄송해요. 네, 성찰하고 배우는 태도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이 삶의 파도를 여기 이 그림이구나. 네, 삶의 파도를 서핑으로 바꿔내는 거. 그냥 파도를 풍파가 아닌 서핑할 수 있는 그런 파도로 바꿔내는 그 태도.
이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삶의 파도를 서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파도를 이 엄청 큰 파도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밑에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 이 파도는 세상 큰 선물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냐면 파도가 클수록 더 재밌잖아요. 자기 자신 더 도전을 할 수 있고. 작은 파도가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